제 이름은 문진아라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는 완벽했던 가정,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질 수 있는지 저는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이라면 더더욱요. 제 남편이었던 고학규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저 역시 작은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희는 사내 커플은 아니었지만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정했고 제 일을 존중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제 가치관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각자의 커리어와 서로의 인생에 집중하며 살자는 약속. 요즘 말로 딩크족으로 살기로 한 겁니다. 딩크족으로 살게 된 이유는 제게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먹고 살기 바쁜 부모님 밑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있다가 아픈 경우도 있었고 밥을 해먹다가 사고가 난 적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각자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에게 떠넘기며 저를 나 몰라라 했지요. 부모님은 매일매일 자식이라는 존재를 짐스러워했고 어머니는 저 같은 자식을 차라리 낳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게 책임감 있게 부모 노릇을 해준 것도 아니고 잘 대해준 것도 아니면서 자식에 대한 존재를 버릴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지요. 결국 두 분은 각자 상대랑 바람이 나면서 저는 고아원에 버려졌고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정을 조금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나중에 막내 이모가 저를 가엾게 여겨 챙기지 않았으면 저는 그야말로 세상에 혼자 버려졌을 것이지요. 그런 것을 보고 자라면서 저는 참으로 부모란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책임지지 못할 빼는 아이를 낳지 않고 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 일하며 이악 물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가고 지금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저는 돈을 벌면서 저 스스로에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가꾸고 공부하고 내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지요. 그렇다고 막 돈을 헤프게 쓰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투자를 해서 돈도 어느 정도 모아서 제 집 마련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저를 다 멋지고 부러워했고 저는 누구보다 일에 집중하고 능력을 키우면서 저 스스로를 돋보이게 살았지요. 그러다가 고학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 역시 자식보다는 자기 스스로 커리어와 인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에 우린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딩크족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저는 변호사 친구의 자문을 받아 아주 상세한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다. 양가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시 이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 등등. 하규는 이런 제안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웃으며 지장을 찍었습니다. 진아야, 너처럼 합리적인 여자랑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잘 맞는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서 너무 좋아. 고마워. 그때는 우리 분명히 행복했고 그 말들에 저는 우리의 미래가 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사는 문제는 시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같은 이모야 당연히 제 뜻을 따라주는 제 편이라지만 시댁은 걱정이긴 했지요. 남편은 저와 가치관이 맞을지언정 시부모님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이신 예비 시어머니 박은숙 여사님은 정말이지 드라마나 나올 법한 쿨한 분이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웃으며 걱정 말라고 끄덕이셨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애 낳아라 마라 하는 것만큼 꼰대 같은 소리가 어딨니?
너희 둘만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다정한 남자, 그리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새로운 가족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 계획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이제야 내 행복을 찾았다라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인연은 꿈 같았습니다. 반반 결혼식을 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상급지의 좋은 곳에 투자 겸 실거주로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공동명의로 말이지요. 저희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신혼을 즐겼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평일 저녁엔 각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죠. 서로 하는 일을 잘 알았기에 자문도 구하며 일의 성취금도 높이고 그 사람은 덕분에 승진도 빠르게 했어요. 저는 이 평화가, 이 완벽한 균형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날 전까지는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시댁거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전을 부치고 있을 때였죠. 옆에서 돕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멈추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예, 진아야. 이제 슬슬 아기 소식도 들려줘야지. 순간 지글거리던 전 부치는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TV를 보던 남편의 얼굴도 딱딱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몇 번이고 확인하고 약속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저희 결혼 전에 약속했잖아요. 저희 둘이서 행복하게 살기로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묘하게 저를 쏘아보더니만 과장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알지 알아. 그냥 해본 소리야. 우리 며느리 부담 가질까봐 무섭네. 미안하다. 내가 말이 헛나왔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보는 아주 차갑고 낯선 눈빛이었어요. 그 분위기는 정말 너무나 차가웠죠. 다른 가족들은 애써 다른 화제를 꺼내며 어색함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침묵을 깼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머님 왜 그러셨을까? 나 정말 당황했어. 남편은 운전대만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시겠지. 엄마 나이 드셔서 그래. 당신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 예민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리 결혼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잖아. 어르신들이 그러실 수 있으니 당신이 옆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야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운전하는 남편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더니 이내 처음으로 제게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엄마한테 소리라도 질렀어야 한다는 거야? 명절에 온 가족 모여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당신 생각만 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여보. 어머니도 부담 느끼실까봐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어쩐지 어머니의 말씀은 쉬이 지나갈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합리적이라며 존중해 주던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자기 엄마를 감싸기에 급급한 전혀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죠.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옆에 누운 이 남자가 어쩌면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의 다툼 이후 다음 날 남편은 제게 아침밥상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명절이라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민하게 굴었다고요.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작은 유리 조각 하나가 단단히 박혀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제 살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우스웠던 것은 잠깐 실수라던 시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제 예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그때부터 본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묘했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일하느라 고생하는 것 같아서 용한 약방 가서 몸에 좋은 약 한 제 지어왔다. 그러실 것까진 없는데 저 튼튼해요, 어머님. 튼튼하긴 뭐가 튼튼해. 자주 아픈 것 같은데 밭이 튼튼해야지. 뭐든 다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법이다. 시어머니가 지칭하는 밭이라는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고 혹시나 싶어서 약을 가져와 한약방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신에 좋은 약재가 다 들어간 한약이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건강보약으로 위장해서 제게 먹이려 하셨던 것이었지요. 마음도 이해하고 감사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저는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고 어머니의 행동이 부담스럽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다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임신이 아니더라도 너 먹으면 몸에 좋다니까?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내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니? 그리고 임신을 좀 하면 어떠니? 세상에 태어나 결혼해서 부모가 되는 기쁨도 누려봐야지. 내 주변에도 딩크로 살다가 애 낳았는데 이뻐 죽어서 애 셋 낳은 사람도 여러 봤어. 또 딩크로 살다가 나이 들어 애를 낳고 싶은데 오히려 못 낳아서 속 끓는 사람도 봤다. 아이를 일단 낳고 보고 너희들이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씀에 기가 찼습니다. 아이는 생명인데 일단 낳고 본다는 말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부모한테도 아이 스스로한테도 말이에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싶었고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 또한 부담을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 시어머니랑 말을 길게 하다가는 사이만 어그러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며 당신이 확실하게 중간에서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는 제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네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많이 예민해져 있다며? 우리 며느리 돈 벌려고 회사 일에 매진하는 건 멋진데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약은 꼭 챙겨 먹어라.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제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 싸움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죠. 완벽했던 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는커녕 저를 계속 예민한 사람으로 몰기 시작했지요.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임신을 바라는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은 깊어졌고 남편은 철저히 방관자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남편의 회사 동기이자 제게도 오빠처럼 잘 대해주던 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수씨, 오늘 하균이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네요. 오늘 팀 회식인데 몸이 안 좋다고 갑자기 빠져서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팀 회식이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긴 한데 빠질 만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들었고 일단 남편 회사 동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네. 오늘 하균 씨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들어왔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회사 동료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회식 재미있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그냥 부장님이 안 놔주셔서. 뭐라고 이유를 솔직하게 댈 줄 알았는데 부장님이 안 놔주셨다고 회식을 간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찔렀던지
제 눈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사람의 셔츠 깃에서 제가 쓰는 것과는 다른 낯선 여자의 샴푸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정황이 느껴지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의 거짓말을, 이 기만의 끝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며칠 뒤 남편은 또다시 야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회사 정문으로 나온 남편이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웃으며 그의 채 올라타는 모습을요. 두 사람은 너무나 다정했고 누가 봐도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그들의 차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닌 강남의 산부인과 앞이었습니다.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마 따라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저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병원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손에 작은 사진을 하나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얼굴이 환해져 있었고 그 사진은 왠지 초음파 사진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남편은 그 여자를 태워주고 운전석에 타기 전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저를 발견하지 못한 그는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산부인과 모든 것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 앞에서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밤새 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연락 한 통 없고 걱정하는 기색 하나 없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새삼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임신 초기 증상, 입덧에 좋은 음식, 강남 유명 산부인과, 그리고 상간녀의 이름으로 된 SNS 계정까지. 그 여자의 SNS는 온통 행복한 예비 엄마의 일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기 신발 사진, 태교 일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가, 아빠가 빨리 보고 싶대 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초음파 사진. 사진 아래에는 남편의 비공개 계정이 좋아요를 누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휴대폰으로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나 임신 6주 차래요. 이제 어머니 소원 풀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 고생했다. 진아, 저것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걔는 더 이상 쓸모없으니 최대한 재산 피해 없이 틈을 노리고 바로 정리해버리자.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저를 속이기 위해 모자가 함께 꾸민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놈의 아이가 뭐길래 차라리 이혼을 해달라고 하지, 아마 각서에 걸려있는 돈 때문에 저를 이렇게 기만을 했겠지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진심이란 건 있었을까? 언제부터 마음이 바뀌어 내게 아이를 요구했고 그게 안 되자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웠을까? 이제 와서 저는 그저 그들의 돈 피해 없이 내쫓아야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제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어제는 어디서 잤어?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 그때는 전화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한마디 하는 남편의 위선에 저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제 휴대폰을 그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남편을 그것을 맞아 비명을 지르며 제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제가 그 핸드폰을 보라고 하자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고 보는 듯 했지요. 이내 그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그가 주고받은 메일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그걸 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고아균 씨. 이게 대체 뭐냐고. 제 고함에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어?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결혼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엄마가 아프셔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와중에 또 시어머니 핑계를 대는 그의 모습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신 거랑 당신이 나한테 사기친 거랑 무슨 상관인데? 엄마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의사가 그러는데 손주를 보면 증세가 호전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초기 치매 증상인데 손주를 보면 증세가 호전될 수 있다? 대체 그 의사 누구야? 진짜 그런 말을 의사가 있다고? 내가 직접 가서 따져야겠어. 진아야, 그만해.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변명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유치해서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그 순간 현관문 도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태연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자기 아들과 그 앞에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꼴을 보니 이제 다 알았나 보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을 확인하러 온 연출가 같았죠.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은숙 씨,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짓이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더니 다리를 꼬고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저를 며느리로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그 자체였죠. 박은숙 씨라니, 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아주 막 나가자는 거구나. 이래서 부모 교육 잘 받은 며느리를 들였어야 했는데 꾸민 짓이라니. 이건 우리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애 낳을 생각도 없는 너를 며느리로 들인 내 잘못이 가장 크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애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제 선택을 존중한다며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공범이었죠. 애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동의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설마 진짜로 독하게 애를 안 낳을 줄이야.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애를 낳아 대를 잇는 게 당연한 도리인데 너는 그 기본적인 도리조차 하지 않았잖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고아균, 똑똑히 들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저 여자 상간소송 걸어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거야. 위자료? 당신 전세보증금이랑 예금 전부를 줘도 모자라. 각오해. 그러자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예,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네가 이혼해서 뭘 어쩔 건데. 그래, 네 위자료 줄 돈으로 우리 손주랑 새 며느리 좀 더 잘해주고 싶어. 공짜로 내쫓고 싶긴 하다만 뭐 그게 안 됐다니 어쩔 수 없지. 위자료 몇 푼 쥐어주면 되냐? 우리 하균이는 우리 핏줄을 벤 아이와 새 출발하면 그만이야. 결국 혼자 남아 비참해지는 건 너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라.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괘씸하다는 듯 제 뺨을 치며 소리를 질렀지요. 소송? 어디 한번 해봐. 네가 가진 증거라고는 고작 그 메일 몇 개뿐이겠지. 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아프다는 의사 진단서도 있고 아들로서 부모의 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말이야. 내가 아는 유명 로펌 변호사만 몇인 줄 아니? 너는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뻗팅기는 딩크족인데 누구보다 우리 입장을 이해해줄 사람 천지야. 세상 상식으로 네 편을 들어줄 것 같니? 저는 제가 소송에서 질 것 같진 않았지만 비상식적인 여자에게 상식이란 이름을 듣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뒤로는 아이를 만들고 혹시라도 들키면 시어머니의 병을 핑계로 빠져나갈 계획까지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갔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맞벌이 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나돌고 남편 내조는커녕 애 낳을 생각도 안 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여자는 제 머리채를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남편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나쁜 놈, 넌 끝까지 방관만 할 셈이야? 네가 인간이라면 지금이라도 네 엄마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제 외침에 남편은 도리어 기가 막힌 듯 어이없게 웃으며 피를 탔지요. 그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버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대를 잇기 위한 도구가 되어주지 못한 쓸모없는 며느리였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신 제 이모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조카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을 본 이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우리 진아에게 무슨 짓이에요? 이모의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놓아주었죠.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여자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내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제가 속상한 마음에 한마디 했더니 저를 이렇게 때리네요. 아이고 나 죽네. 시어머니의 연기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마처럼 제 머리채를 잡던 사람이 순식간에 피해자로 둔갑해 바닥을 뒹굴며 울부짖었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진아야,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픈 어른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그 모습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습니다. 우리 이모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피가 나는 입술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았던 메일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이는 낳으면 바로 정리해버리자는 바로 그 문구를요. 메일 내용을 확인한 이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모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이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웠습니다. 이모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죠. 사부인, 지금 이게 다 사실입니까? 이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지연저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그저 제가 아파서 절 낫게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것이 이 행패를 부리고 아이고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스스로 제 발로 물러갈 텐데 부모 없이 자랐다더니 어쩜 인간이 이렇게 뻔뻔합니까? 이모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억지에 귀를 닫고 저를 일으키고 감싸며 똑똑히 말해주었지요. 이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진아랑 결혼할 때 각서 썼던 거 기억하나? 아이 문제로 지나친 간섭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줄 경우 이혼의 규칙 사유는 전적으로 고학윤한테 있다. 내가 그 각서 사본을 가지고 있네. 자네가 지금 한 짓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사기 결혼이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각서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모가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이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죠, 사부인. 아까 초기 치매 진단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손주를 봐야 병이 낫는다고요? 이모는 시어머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보니까 빅3 병원 다니신 것 같은데 제 친구 남편이 빅3 병원 신경과 의사인데 제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사부인 진료 기록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요? 걱정 마세요. 사돈댁 일인데 그 정도 편의는 봐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누가 봐도 이건 전형적인 외도인데 과연 법이 그쪽들 편을 들어줄지는 모르겠네요. 참 기본 상식도 없으신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그 여자의 치매 주장은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엄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딸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 족하면서 뭔 참견이야. 그래,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 아들이 내 핏줄 낳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방해를 해? 그 순간 저는 제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들 법정에서 아주 좋은 증거 자료가 될 테니까요. 아, 그리고 당신 아들이랑 그 상간녀 제가 오늘부로 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당신들이 나한테서 빼앗아간 것들 제가 이자까지 쳐서 전부 다 되찾아올 테니까. 그리고 저도 변호사 친구 있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제 선언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순순히 짓밟히기만 하는 그런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부모 사랑 못 받고 고아나 다름없이 자란 저를 우습게 본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이상으로 돌려줘야겠다 독한 맘 먹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려 했지만 이모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진아 이름을 더럽히지 마. 너한텐 그럴 자격도 없어.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이모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하며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팀을 꾸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썼던 각서, 시어머니의 통화 녹취록과 음성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발악을 담은 동영상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진아야, 걱정 마.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야. 저 인간들 뼛속까지 탈탈 털어서 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줄게. 이모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아균과 상간녀 김미나를 상대로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사기 결혼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에게는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고학윤 명의의 월급 통장과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가 숨 쉴 구멍을 단 하나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남편의 바람에 대한 증거들을 퍼뜨렸고 남편과 연결된 거래처 바이어들과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남김없이 폭로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에 대해 이해를 잘했고 남편 직장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저는 남편을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매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그 상간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알려주며 명예훼손으로 걸더라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게끔 해놨습니다. 직장에 타격을 받고 소장과 가압류 통지서를 받은 고학윤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곧장 저희 집으로 쫓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몇 시간이고 제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습니다. 진아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이렇게 되면 나 정말 끝장이야. 회사에서, 아니 사회에서 매장이라고.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그의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 뺨을 때리면서까지 자기 엄마를 감싸던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줄이 막히고 사회적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그는 그제야 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저희 이모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사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노망이 났었나 봅니다.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아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킵니까? 앞으로 어찌 살라고요? 좀 봐주세요. 위자료 다 드릴 테니까 제발요. 이모는 그 전화를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죠. 진아야,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네가 용서해주는 순간 다시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 할 거야. 이모의 말은 100번 옳았습니다. 상간녀는 그 와중에도 뭔가 해보겠다고 SNS에 억울하다는 글을 써놓고 구구절절히 인터넷에다 글을 썼지만 저는 상간녀 김미나의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귀하와 고학윤 씨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회사 인사팀을 통해 그녀에게 전달되었고 회사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그 여자는 순식간에 불륜녀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녀는 결국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인터넷에서도 제가 반박글을 다 다니 그 여자는 SNS도 폐쇄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는 일절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오직 법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요. 첫 변론 기일이 잡히고 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고학윤과 시어머니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몇 주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죠.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뒤로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느껴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 피고석에는 상간녀 김미나도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온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고 제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을 논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각서, 녹취록, 동영상,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메일까지 상대방의 변호사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었고 논리정연하게 드러낸 증거들 앞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고 고학윤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피고 고학윤과 그의 모친 박은숙 씨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기 훨씬 전부터 두 사람이 상간녀의 임신을 계획하고 원고를 어떻게 속일지에 대해 의논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들, 그 여자 배는 좀 나왔니? 지나제 눈치채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걱정 마 엄마. 진아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엄마가 아프다는 핑계만 대면 돼. 차량 블랙박스에 있었던 녹취록이었지요. 남편이 불륜이란 의심이 들 때 혹시 몰라 제가 빼놓고 다른 걸로 바꾼 게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고학윤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저를 기만하기 위해 모자가 함께 꾸민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만천에 드러난 겁니다. 재판은 더 이상 길게 끌 필요도 없었습니다. 판결은 신속했고 결과는 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이 결혼이 명백한 사기였음을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위자료를 판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덤핑으로 넘겨서 떨치려던 그저 그런 위자료 몇 푼이 아니었지요. 고학윤의 전세 보증금과 예금은 모두 제게 넘어왔고 상간녀와 시어머니에게도 막대한 배상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판결에 따라 고학윤과 공동명인 집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도 제게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제게 위자료를 안 주려고 남편 명의로 바꿔놓았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저는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그들이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하기 위해서였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댁이라고 드나들었던 곳, 이제는 제 미래를 위한 곳이 될 자양분이 될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삿짐을 싸던 시어머니와 고학윤이 저를 보고 질겁했습니다. 네가 여길 왜 와?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집행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학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아기 침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핏줄을 위한 자리였겠죠. 저는 집행관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여기가 어떤 집인데 돌아가신 바깥 양반이 나와 하균이를 위해서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법원의 판결입니다, 어머님. 불법 행위로 얻은 모든 것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저 아기 침대 제가 버리기는 좀 그러니 저건 특별히 가져가도록 허락해 드릴게요. 곧 손주 태어나잖아요. 저는 비웃음을 머금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의 이름 아래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제게 빼앗기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이삿짐을 들고 현관을 나설 때 고학윤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속이 시원해? 우리 부부였잖아. 나랑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좋았던 부분만 기억해서 최소한의 아량을 베풀어주기도 어렵단 말이야? 아량 같은 소리 한다. 속이 시원하냐고? 아니, 아직 멀었어.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내 인생 망친 대가를 너희 모자 단단하게 치르게 해줄 거야. 그 사람들은 결국 보증금도 없이 허름한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간녀 김민아는 아들을 낳았지만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를 낳고 나니 고학윤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여자는 아이를 고학윤에게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고학윤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예상대로 소문이 나서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대리운전을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게 식당 일을 하며 손주를 돌봤죠.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위자료로 받은 돈에 일부러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 오랜 꿈이었죠. 카페는 제법 잘 되었고 저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들이었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간만에 회사 동기들에게 연락이 와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전 시댁 근처에 살던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아야, 너 혹시 고학윤 소식 들었어? 저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들은 적 없는데 궁금하지도 않고. 하긴 그럴 만도 하지. 그런데 얼마 전에 큰일이 있었나 보더라고. 동네가 아주 떠들썩했어. 친구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들 있잖아. 2살인가 3살인가 됐다던데. 걔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발달장애랑 자폐까지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 친구의 그 한마디에 시끄럽던 모임 장소에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와인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친구는 들은 얘기를 풀기 시작했고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얻은 손주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치료비가 어마어마했고 거기다 희귀병으로 인한 발달장애와 자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삶이 무너지게 되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기는커녕 파렴치하게도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려다 걸려서 법적 처벌을 또 받게 되며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어머 어떡해. 애가 무슨 죄야. 그 무책임한 인간들 죄를 아이가 다 뒤집었었는데 책임지기는커녕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진짜 소름 돋는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한 거야. 한 생명을 온전하게 책임진다는 건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 적어도 그런 책임감은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게 자신 없으면 차라리 안 낳는 게 맞지 않을까? 친구들은 다들 끄덕이며 수군거렸고 저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인만 홀짝였죠. 인과응보.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핏줄,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이가 결국 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살던 동네였죠. 이제는 재개발로 시끄러운 공사장으로 변해버린 그곳을 지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통쾌해야 하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걸까?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 속에서 태어나 그 욕망의 대가로 희생되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에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저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서라도 정신 차리고 반드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빌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그들의 사정이었습니다. 훗날 저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그들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학윤과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돌보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는 게 버거웠던지 실어증에 걸렸고 고학윤은 아이로 인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어서 매일 술에 절어 폐인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존재가 기대한 역할을 못하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법의 심판도 그리고 어쩌면 하늘의 심판까지도 이제 정말로 그들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카페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어떤 남루한 행색의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는 1년 사이에 해골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 대신 낡고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공허한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실어증에 걸렸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그 여자는 제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아기 베네쩌골이었습니다. 이 베네쩌골이 네 남편이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이다.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울었던지. 아가, 아니 진아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사주를 봐보니 네가 복덩이였다고 하더라.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깟 아이 하나 때문에 너를 내쫓았으니 우리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인정하니 제발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다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우리 하균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아. 네가 가서 무슨 말이든 좀 해줘. 너라면 우리 아들 말을 듣지 않겠니? 네가 이겼잖아. 이제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손주는 너한테 피해 안 가게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아들만이라도 좀 걷어다오. 네가 사랑했던 사람이잖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아서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베네쩌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했던 핏줄의 상징이 두동강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찢어진 베네쩌고리와 제 얼굴을 벙알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 처음으로 분노와 경악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감히? 감히? 정말 감히가 누군데요, 어머님? 아니, 박은숙 여사님? 저는 찢어진 천조각을 시어머니의 발치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당신 아들이 죽든 말든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혼하면 남남인 거 모르나요? 당신 아들을 죽이는 건 내가 아니라 평생 당신 아들 인생에 기생하며 그의 모든 것을 망쳐온 바로 당신이에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당신 아들 자신이고요.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찾아오면 그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넣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겁을 먹은 듯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천 조각을 덜덜 떠는 손으로 주워들고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굽은 등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저게 저 사람의 본 모습이지. 그날 이후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소식은 모르고 고항규는 시어머니 말 맞다나 죽지 않고 지방의 작은 공장을 전전하며 돈이 없어서 아이 치료를 결국 멈추고 힘들게 폐인처럼 살아간다는 소식을 얼핏 들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가 그동안 치료를 받아 많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신 발달장애는 없어지지 않는 증상이라 남편은 평생 오래오래 그 아이를 돌보며 같이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고 저는 그들은 괘씸하지만 그저 죄 없는 아이를 위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축복이 함께함을 빌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법의 심판도 하늘의 심판도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고 그들은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영원히 갇혀버렸습니다. 제 작은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고 저는 평온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혼자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볼 때면 그 지독했던 날들이 희미한 풍경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오랜만에 활짝 웃고 삽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상처와 증오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행복해지는 것임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